준영아, 우리 준영이 맞지? 응급실에서 미선이 내뱉은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어가던 남편을 살린 젊은 의사, 그에게서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의 모든 흔적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 낯선 여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고 이들을 묶은 30년 전의 비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정각 미선은 또다시 그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꿈은 늘 똑같았습니다. 1994년 5월 25일 그날의 놀이터가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꿈이었어요. 5살 준영이가 미끄럼틀 위에서 환하게 웃다가 갑자기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장면.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뛰어가도 닿지 않는 작은 손. 미선은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 한 잔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옆에서 고르게 숨쉬는 남편 성우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발끝으로 살며시 걸어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희미한 달빛에 비쳤습니다. 성우와 지우, 그리고 자신. 겉보기엔 완벽한 가족이었지만 미선의 가슴 한구석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죠. 금고 다이얼을 돌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0525, 준영이를 잃은 그날의 날짜. 금고 안에는 두꺼운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실종아동 찾기라고 적힌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바래진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른손 약지가 살짝 굽어 있고 목 뒤에 나비 모양 반점이 선명한 5살 아이. 준영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미선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파일을 넘기자 30년간 모은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 목격자 진술서, 사설 탐정 보고서, 전국 미아 보호소 명단, 매년 작성한 나이별 몽타주 사진까지. 미선은 이 모든 것을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봐왔지만 오늘도 또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편지 30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매년 준영이 생일에 쓴 편지들이었죠. 올해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아, 올해도 내 생일이 왔구나. 35살이 되었겠네.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의사가 되었을까? 선생님이 되었을까? 결혼은 했을까? 편지를 읽던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또 못 자고 있었어요? 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선은 황급히 편지를 상자에 넣고 파일을 닫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성우는 아내의 붓기 어린 눈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선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내일 병원 예약한 거 기억하죠? 심장 스텐트 시술 날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코앞인데 그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될까요? 의사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하고. 성우는 말하며 품에서 약통을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미선은 그런 남편을 보며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준영이를 잃고 이제 성우마저 잃는다면. 걱정 마요.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잖아요. 성우가 미선을 안심시키려 웃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빛은 최근 들어 부쩍 창백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미선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결국 시술을 다음 주로 미뤘고 회사로 출근했죠.
미선의 마음 한편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희를 만나는 이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여전히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하지만 미선을 보자마자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선아, 안색이 안 좋네. 또 그 꿈 꿨지? 정희는 미선의 손을 꼭 잡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년 전부터 미선의 고통을 함께 나눠온 유일한 친구였죠. 어제도 꿨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 미선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거 봐. 새로 나온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야. 어린 시절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예측하는 거래. 화면에는 준영이의 5살 사진을 입력한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35살이 된 준영이의 예상 모습. 미선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오른쪽 눈가의 작은 점, 살짝 굽은 약지까지 그대로 반영된 얼굴이 화면에 있었습니다. 이런 얼굴로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카페 창밖으로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들이 무리지어 지나갔어요. 미선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희가 미선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대. 내가 변호사 일하면서 봤어. 15년 만에 가족 찾은 사람도 있고 20년 만에 재회한 경우도 있었어. 근데 정희야, 나 요즘 무서운 생각이 들어. 만약 준영이가 이제 와서 나타나면 날 원망하지 않을까? 왜 못 찾았냐고, 왜 날 버렸냐고. 미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미선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준영이도 분명 엄마를 찾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게 될 거야.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참, 강태민 소식 들었어. 지방 요양원에 있는데 알코올성 치매가 말기래. 거의 의식이 없다고. 미선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준영이를 잃게 만든 원흉이면서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그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죠. 그 사람이 그날 술만 안 마셨어도 이미 지난 일이야. 원망해도 돌아오지 않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 일 전화야. 정희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선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돌려 카페 안을 보는 순간 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영이와 비슷한 눈매였습니다. 미선은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었어요. 그저 비슷할 뿐이었죠. 이런 일이 3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정희가 돌아왔습니다. 미안, 급한 사건이 있어서. 아, 맞다. 다음 주에 실종아동 가족 모임 있는 거 알지? 같이 갈래? 응, 갈게. 거기 가면 마음이 좀 편해져. 미선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성우는 회사 대회의실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준비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죠. 주머니 속 약통을 만지작거리며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계속 진행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이 행사인데
준비가 완벽해야 해요. 그때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죠. 스텐트 시술 예약 확인 문자.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한 주 연기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회사의 중요한 날을 놓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편 미선은 집에서 지우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민재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자꾸 우리 집 재산이 얼마냐고 묻고 아빠 회사 지분이 어떻게 되냐고. 지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집안이 원래 돈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 민재 어머니도 병원 재단 이사라면서? 네, 맞아요. 근데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약혼하고 나서 갑자기 소유욕도 심해지고 제 일정을 다 체크하려고 해요. 미선은 딸의 모습에서 30년 전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민도 처음엔 다정했지만 결혼 후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었죠. 지우야, 결혼은 신중해야 해. 한번 잘못 선택하면. 미선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죠.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좀 피곤해서. 잠깐 쉬려고. 성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미선이 물을 가져다 주며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병원 예약도 미뤘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여보, 이러다가 큰일 나요. 의사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알아. 기념식만 끝나면 바로 갈게. 그날 저녁 미선은 실종아동센터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가는 곳이었죠. 센터에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김 씨 아들이 18년 만에 찾았대요. 센터장의 말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미선도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한편으론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언제쯤 자신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미선은 교회에 들렀습니다. 매달 25일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러 오는 곳이었죠. 촛불을 켜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영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아, 강태민이 요양원에서 루시드 모멘트가 왔대.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내 이름을 불렀다고.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죠. 술에 취한 태민이 준영이를 데리고 나갔던 그날.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은 아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준영이 얘기는 안 했대? 모르겠어. 금방 다시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 미선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 가로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 8시 성우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오늘만큼은 완벽해 보여야 했죠. 창립 30주년 기념식. 500명의 하객이 모이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여보, 약은 챙겼어요? 미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우는 주머니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심장약은 깜빡하고 침대 옆 탁자에 두고 온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한 꽃장식과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성우가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미선과 지우도 예쁘게 차려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지우 옆에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민재 씨, 오늘 좀 이상하네요.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지우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우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까부터 누구랑 계속 문자하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11시 정각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이어 성우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500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우리 회사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성우가 말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왼쪽 팔로 저릿한 감각이 퍼져나갔어요.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도전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단상 위에 물컵을 집어들려다 손이 떨려 놓쳤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성우는 무릎이 꺾이며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음을 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보, 미선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성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거칠었어요.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의자가 쓰러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곁으로 달려와 울음을 터뜨렸죠. 아빠, 정신 차려요. 아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성우를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보호자 한 분만 동승하세요. 미선이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심전도를 확인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급성 심근경색 같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미선은 성우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준영이를 잃고 이제 성우마저 잃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성우를 응급처치실로 옮기는 동안 미선은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심장내과 의사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학회 때문에 다 부재 중이라고요? 그럼 응급의학과라도. 이준서 선생님? 지금 휴가 중이시잖아요. 다른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연락해봐요. 중환자의학 전문의 자격도 있으시니까. 미선은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준서입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준서는 휴가 중이었지만 병원에 긴급 호출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미선은 준서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오른손 약지가 살짝 굽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급히 뛰어와서인지 머리카락이 뒤로 넘어가며 드러난 목 뒤, 거기에 나비 모양의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선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준영이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성우의 생명이 위급했으니까요. 준서가 응급처치실로 들어가며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심전도 다시 찍고 혈액 검사 결과 바로 가져오세요. 스텐트 시술 준비도 같이 진행합니다. 미선은 유리문 너머로 준서가 성우를 진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귀를 만지작거리는 습관적인 동작을 보이는 순간 미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영이도 긴장하면 늘 그렇게 귀를 만졌었습니다. 준서가 응급처치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미선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준서의 눈동자 색깔까지 준영이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짙은 갈색에 살짝 녹색빛이 도는 독특한 색이었죠.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끝이 살짝 올라가는 억양이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억양마저 낯익게 느껴졌어요. 자신도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급성 심근경색이 맞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셨고 지금 응급 스텐트 시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선은 준서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그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코끝에 있는 작은 점, 왼쪽 눈썹 끝이 살짝 올라간 모양까지 모든 게 준영이를 닮아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서가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미선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화들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그때 지우와 민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우는 울면서 아버지를 찾았고 민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아빠는요? 아빠 괜찮아요? 지우가 준서에게 매달렸습니다. 준서는 지우를 진정시키며 설명을 반복했어요. 지금 시술 준비 중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처치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민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심장내과 전문이세요? 응급의학과라고 들었는데 그의 목소리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준서는 잠시 민재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 자격도 있습니다. 심장 응급 상황은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민재가 뭔가 더 묻으려 하자 미선이 막았습니다.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 남편 살려주신다는데. 중환자실로 가는 복도를 걸으며 미선은 계속 준서를 관찰했습니다. 그가 긴장하면 귀를 만지작거리는 습관, 생각에 잠길 때 오른쪽 눈썹을 살짝 올리는 버릇,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 어딘가 익숙했어요. 저기 선생님, 미선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준서가 돌아봤어요. 혹시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서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미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보육원이요? 어느 보육원인지.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지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미선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준서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미선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세수를 하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왔습니다. 과호흡이 시작된 것이었죠.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찾아 헤맸던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리 없다고,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모든 징표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겨우 진정하고 대기실로 돌아오니 정희가 와 있었습니다. 미선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었어요. 미선아, 성호 씨 괜찮대? 내가 바로 달려왔어. 미선은 정희를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속삭였어요. 정희야, 내가 지금 미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여기 의사 선생님이 준영이를 너무 닮았어. 나비 반점도 있고
약지도 굽어 있고 귀 만지는 버릇까지. 정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래. 나이도 35살이고. 정희가 미선의 어깨를 잡았어요. 미선아, 침착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그때 준서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보고였어요.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서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선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서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어요. 꼭 살려주세요. 제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서가 미선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미선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준서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엔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미선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막힌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어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준서가 설명하는 동안 미선은 그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피곤해서인지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는데 그 톤마저 어린 준영이가 감기 걸렸을 때와 비슷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남편이 살았어요. 미선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지우도 눈물을 닦으며 고마워했죠.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환자분은 1시간 후에 뵐 수 있을 거예요. 준서가 돌아서려는데 미선이 급히 불렀습니다. 저 선생님, 정말 고마워서 그런데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괜찮습니다. 보호자분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제발이요. 은인에게 커피 한 잔도 못 사드리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그럼 10분 정도만요. 곧 회진이 있어서. 병원 1층 카페테리아로 내려가는 길, 미선은 준서 옆을 걸으며 계속 관찰했습니다. 걸을 때 왼발을 살짝 끌듯이 걷는 버릇까지 준영이와 똑같았어요. 어릴 때 자전거 타다 다친 후로 생긴 버릇이었죠. 카페테리아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미선은 평범한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부터 의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제가 어렸을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었거든요. 준서의 대답에 미선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가족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준서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어요. 혼자 자랐거든요. 미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려 애썼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괜찮아요. 이미 오래전 일이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준서가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이상한 건 가끔 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놀이터 같은 곳에서 노란색 미끄럼틀이 있는. 미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꽉 잡고 물었어요. 그 꿈, 자주 꾸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무의식의 기억일 수도 있다고. 그 순간 민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화장실 간다더니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 아버님 깨어나실 시간 아니에요? 민재의 차가운 시선이 준서를 훑쳤습니다. 준서는 시계를 보고 일어났어요. 저도 가봐야겠네요. 커피 감사했습니다. 준서가 떠난 후 민재는 미선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처음 본 의사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은인이잖아. 아버지 살려준 사람인데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민재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병원 이사회에 아는 분 있으니까 물어봐야겠네요. 이준서라는 의사가 누군지. 미선은 불안해졌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돌아가며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응급실에 이준서라는 의사가 있어. 35살, 모든 특징이 일치해. 도와줘. 정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최대한 조심스럽게 알아볼게. 너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 미선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의식이 돌아온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복도 저편에서 회진 중인 준서의 뒷모습도 보였어요. 30년 만에 아들이 남편을 구하러 나타났다고 미선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재는 병원 행정동 3층에 있는 어머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병원 재단 이사로 병원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침부터. 엄마, 이준서라는 의사 아세요? 응급의학과에 있다는데. 어머니가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준서. 아, 있네. 3년 전에 들어왔고 실력은 좋다고 하던데. 왜? 그 사람 신상 좀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출신 학교나 가족관계 같은 거요.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의사에게 관심이 있니? 지우 어머니가 그 의사한테 이상하게 관심을 보이세요. 뭔가 수상해요. 민재의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인사과장에게 연결해 이준서의 인사 파일을 요청했죠. 10분 후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특이하네. 가족란이 비어 있어. 보육원 출신이라고만 되어 있고 출생 기록도 명확하지 않네. 민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수상해요.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됐죠? 실력으로 장학금 받아서 의대 다녔대. 성적은 최상위권이었고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민재야, 어디야? 아빠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 지금 갈게. 민재가 일반 병실로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이준서가 정말 미선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지우의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는 일이었죠. 병실에 도착하니 성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미선과 지우가 옆에서 간호하고 있었죠.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민재가 예의상 물었습니다. 성우가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이준서 선생님이 실력이 좋더구나. 그 이름이 나오자 민재는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미선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 선생님이 회진 오셨는데 뭔가 낯이 익더라. 어디서 봤나 싶을 정도로. 성우의 말에 미선이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성우도 뭔가 느낀 걸까요? 여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그러게. 이상하네. 분명 처음인데. 그때 문이 열리고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진 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준서가 차트를 보며 성우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준서가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으려 몸을 숙이자 목 뒤에 나비 반점이 다시 드러났어요. 민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선생님, 가족은 없으신가 봐요? 혼자 사시나요? 민재가 대뜸 물었습니다. 지우가 당황해서 민재를 쳐다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니까.
준서는 잠시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혼자 삽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민재의 집요한 질문에 준서가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은 민재 씨, 미선이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친근감이 들어서 민재가 능청스럽게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서가 나간 후 지우가 민재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 왜 그래? 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내 엄마가 처음 본 의사한테 너무 관심이 많잖아. 은인이니까 그렇지.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자 성우가 중재했습니다. 그만해. 병실에서 싸우지 마라. 그날 저녁 미선은 정희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나섰습니다. 정희가 중요한 정보를 찾았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미선이 나가는 것을 본 민재가 몰래 뒤를 따랐습니다. 미선과 정희가 만난 곳은 병원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민재는 옆 테이블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미선아, 1994년 5월 25일 실종 신고 기록을 찾았어. 그리고 그 근처에 있던 보육원 명단도. 정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재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실종 신고라니, 그럼 정말로 미선에게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날 실종된 아이가 5살 남자아이였어. 이름은 한준영.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정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인근에 성모 보육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1994년 6월에 신원 미상의 5살 남자아이가 입소했제. 시기가 너무 일치해. 미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 보육원 아직도 있어? 응, 있어. 내일 가볼 거야? 민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우 어머니에게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들이 혹시 이준서라는 의사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확실해졌죠. 민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즉시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준서라는 의사를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어린 시절 기록부터 모든 것을.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한편 병실에서는 지우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민재와 잘 지내고 있니?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요즘 민재가 너무 이상해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약혼하고 나서 집착이 심해졌어요. 집착? 제가 누구 만나는지 뭐 하는지 다 확인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집 재산 얘기도 자주 하고. 성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집안이 병원 재단 쪽이라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오늘도 이준서 선생님한테 이상한 질문하고 창피했어요. 그때 준서가 야간 회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복도는 조용했죠. 죄송해요. 깨우셨나요? 아니에요. 앉았어요. 성우가 준서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1994년쯤에 이 근처 살지 않으셨나요? 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5살이었으니까 기억이 거의 없어요. 5살.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뭔가 기억 속에서 번뜩이는 게 있었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미선과 정희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성모 보육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과 달리 건물은 새로 지어져 있었지만 정문 옆 오래된 은행나무만은 그대로였어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1994년에 여기 입소했던 아이를 찾고 있어요. 원장님 뵐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원장이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최 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1994년이면 제가 막 여기서 일을 시작했을 때네요. 어떤 아이를 찾으시는지요? 미선이 준영이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최 원장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 아이, 혹시 오른손 약지가 살짝 굽어 있지 않았나요?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기억하세요?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사무실로 들어가자 먼지 쌓인 캐비닛이 보였어요. 최 원장이 그중 하나를 열어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경찰이 미해결 사건이라고 해서 보관하라고 했었죠. 이 아이예요. 파일을 열자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아니었지만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입소 날짜가 1994년 6월 3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했나요? 처음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충격 때문인지 기억을 잃은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가 준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준서. 미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미선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나요? 경찰이 데려왔어요. 기차역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대요. 최 원장이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신고자 이름이 박성호 씨라고 되어 있네요. 미선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호? 자신의 남편 성호가 30년 전 준영이를 발견한 사람이었다니. 이 아이의 물건도 있어요. 최 원장이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운동화와 찢어진 셔츠가 들어 있었어요.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셔츠를 들어 올렸습니다. 옷깃 안쪽에 희미하게 수놓아진 글자가 보였어요. JY, JY. 준영이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수놓은 거예요. 미선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의 흔적이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희가 대신 물었습니다. 최 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18살 되던 해에 독립했어요. 의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 후론 연락이 끊겼죠. 미선과 정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민재가 고용한 사설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민재는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그를 만났어요. 이준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모 보육원 출신이 맞고 18살에 의대 입학했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 사람 입양 기록이나 친부모 찾기 시도가 전혀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 한 번쯤은 시도하는데 민재는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이준서가 미선의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병실로 돌아온 민재는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너희 엄마 예전에 결혼한 적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 지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맞아. 근데 왜? 그때 아이도 있었어?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민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장모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만약 이준서가 정말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그 전에 먼저 손을 써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가 야간 당직 중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꿈이 떠올랐어요. 노란 미끄럼틀,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왜 요즘 들어 그 꿈이 자주 떠오르는 걸까요? 준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동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준서야, 아직 안 잤어? 응, 잠이 안 와서. 너 요즘 좀 이상해 보여. 무슨 고민 있어?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어릴 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 선명하지는 않은데 뭔가 그리운 느낌이랄까. 동료가 커피를 타며 말했어요. 가족 찾아보는 건 어때? 요즘은 DNA 검사도 있고 방법이 많잖아. 생각해 봤는데 이제 와서 찾아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날 버린 사람들인데. 준서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미선은 보육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운전하며 위로했어요. 미선아, 이제 찾았잖아. DNA 검사만 하면 확실해질 거야. 근데 어떻게 검사를 해? 갑자기 가서 검사하자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방법을 찾아보자. 분명 자연스럽게 접근할 방법이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한 미선은 성우가 발견자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신의 뜻인지. 30년 전 자신의 아들을 구한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성우의 퇴원 날이었죠. 병실에 들어가니 성우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여보, 몸은 괜찮아? 응, 많이 좋아졌어. 이준서 선생님 덕분이야.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미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 준서가 퇴원 차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퇴원 축하드립니다. 약은 꼭 시간 맞춰 드시고 일주일 후에 외래로 오세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성우가 준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은 30년의 시간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을 느꼈어요. 성우는 2번이나 준서를, 아니 준영이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집에 한번 오세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성우의 제안에 준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래도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해요.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잘하거든. 미선이 남편의 말에 놀라면서도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준서를 더 관찰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때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도 바쁘실 텐데 부담 드리지 맙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지우가 민재를 째려봤습니다. 왜 자꾸 막아? 아빠가 은인한테 감사 인사하고 싶다는데. 둘 사이에 또 신경전이 벌어지려는 순간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준서가 나간 후 민재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병실 밖 복도로 나가며 목소리를 낮췄죠. 네, 맞습니다. DNA 샘플 채취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머리카락이든 뭐든.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후 미선은 정희와 함께 공인 DNA 검사기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육원에서 가져온 준영이의 옷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DNA를 추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비교할 샘플이 필요해요. 검사원이 설명했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작은 지퍼백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죠. 어제 준서가 성우의 외래 진료를 할 때 의자에서 주운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검사라 시간이 좀 걸려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았어요.
검사기관을 나온 미선과 정희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미선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곧 알게 되겠네. 진짜 준영이가 맞는지. 정희가 미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미선아, 만약 정말 준영이가 맞다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미선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준서가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30년간 홀로 자란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한편 병원에서는 민재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당직실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청소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어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청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재가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아, 이준서 선생님께 전할 게 있어서요. 메모 좀 남기려고. 청소 직원이 나가자 민재는 재빨리 준서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이 있었어요. 머리카락 몇 가닥이 걸려 있었죠. 민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민재 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준서의 얼굴에 당황과 불쾌감이 스쳤습니다. 민재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님이 감사 인사 전하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이번 주말 저녁 식사 초대하고 싶다고. 아, 그러세요? 전화 주셔도 되는데. 준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민재가 나간 후 준서는 책상 위를 살펴봤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어요. 빗도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죠. 준서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는 민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구석 자리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민재야, 우리 잠시 시간을 갖자. 지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민재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너 요즘 너무 이상해. 계속 엄마 감시하고 이준서 선생님 뒷조사하고. 이게 정상이야?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보호하려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이준서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데?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 엄마한테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 그리고 그게 아마 이준서일 거야. 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내 엄마가 그 의사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너희 집 재산 절반이 그 사람 것이 될 수도 있어. 지우는 충격과 배신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민재의 반응이었어요. 가족이 늘어나는 것보다 재산 걱정을 먼저 하다니.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해? 가족보다 돈이? 지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망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민재야, 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지우가 레스토랑을 나가버렸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검사기관에서는 긴급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해킹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보안 담당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성우의 정기 검진 날이었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준서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심지어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준영이를 떠올리게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서가 미선을 발견하고 인사했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남편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오늘도 검진 받으러 오셨나요? 네, 그런데 선생님. 미선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지우는 주차하고 있어요. 민재의 시선이 준서에게 향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죠. 선생님, 어제 제 실례를 용서해 주세요. 당직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일부러 미선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당직실에 왜 들어갔어요? 미선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민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감사 인사 전하려고 메모를 남기려 했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오해를 받았죠. 하지만 준서의 표정은 믿지 않는다는 듯 했습니다. 미선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진료실에서 성호를 진찰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복이 빠르시네요. 이준서 선생님이 수술을 잘하신 덕분입니다. 그 선생님 실력이 정말 좋은가 봐요. 네, 젊은 나이에 벌써 부과장 승진 예정이래요.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인재죠. 성호는 준서에 대해 들을수록 호감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끌리는 것도 있었고요. 한편 정희는 법원으로 출근하던 중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정혜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DNA 검사기관 직원입니다. 어제 의뢰하신 검사건에 문제가 생겼어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문제요? 누군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막았지만 신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즉시 미선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선아, 큰일이야. 누군가 DNA 검사를 방해하려고 했대. 미선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일을? 민재는 병원 재단 이사회 특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그의 어머니와 병원 이사장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준서의 인사 파일과 함께 사설 탐정이 조사한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정말 박 여사의 잃어버린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 이사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DNA 검사를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겠네. 민재의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어요. 이준서를 다른 병원으로 정근시키는 건 어때? 지방분원으로. 이사장이 제안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의심받을 거예요. 더 교묘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검사 결과 조작은 실패했다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한편 미선은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알려준 해킹 시도 소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미선이 문을 열자 택배기사로 위장한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박미선 씨 맞으시죠? 이거 받으시고 사인해 주세요. 봉투를 받아든 미선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택배기사가 떠난 후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미선이 DNA 검사기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세요. 모든 걸 잃고 싶지 않다면. 미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정희에게 전화했어요. 정희야, 큰일이야. 누군가 날 협박하고 있어. 정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미선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준서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준서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준서가 이상한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가 사라지고 수술 일정이 갑자기 바뀌고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동료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준서야, 너 조심해. 윗선에서 내 얘기가 나오고 있어. 무슨 얘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환자 보호자랑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돌아. 준서는 황당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지우는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숨기고 있는 거 있어요? 미선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재가 그러는데 엄마한테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성우도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30년 전에 준영이를 잃었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너무 아파서 말할 수가 없었어. 성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여보,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왜 혼자 간직하고 있었어? 그때 성우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이는 기억이 스쳤습니다. 1994년 기차역, 울고 있던 아이.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민재는 병원 이사회에 특별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준서의 근무 태도, 문제를 거론하며 징계를 요구한 것이었어요. 근거는 희박했지만 민재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안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준서는 인사위원회에 불려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준서 선생님, 최근 환자 보호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인사과장의 말에 준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준서는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인사위원회가 끝난 후 준서는 복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직 일주일이라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었어요. 근거도 없는 모함이었지만 병원 이사회의 압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때 미선이 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준서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주일 쉬라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보였어요. 평생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다니. 준서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선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그때 갑자기 병원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어요. 간호사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심정지 환자입니다. 중환자실 박성우 환자분이. 미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성우가 다시 쓰러진 것이었어요. 미선과 준서는 동시에 중환자실로 뛰었습니다. 중환자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성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는
평평한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복도에서 오열하고 있었고 민재는 차가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준서가 외쳤지만 인사과장이 막아섰습니다. 이준서 선생님은 정직 중이십니다.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요. 환자가 죽어가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준서가 분노했지만 병원 규정은 엄격했습니다. 그때 담당 심장내과 의사가 밖으로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한데 저희 병원에 지금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미선이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가 엄마를 부축하며 울부짖었어요. 다른 의사는 없어요? 아빠가 죽으면 안 돼요. 그때 준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중환자의학 전문의입니다. 이 수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인사과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준서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그때 민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직 처분받은 의사가 수술한다고?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준서는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사 면허를 걸고서라도. 그 순간 미선이 일어나 준서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준서는 미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절박함과 함께 묘한 친근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 같은. 담당 심장내과 의사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준서 선생님, 같이 들어가시죠.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복을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민재가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이준서가 수술을 하겠대요. 민재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아야지. 실패하면 의료사고로 몰아가고 성공해도 규정 위반으로 처리하면 돼. 하지만 이미 준서는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선은 왜인지 준영이를 떠올렸어요.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면 저런 모습이었을까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지우는 민재와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의 태도에 완전히 실망한 것이었죠. 민재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지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네, 중요해요. 아빠 생사가 걸린 순간에도 당신은 이준서 선생님 견제하기 바빴잖아요.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난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거야. 가족? 당신이 생각하는 가족은 뭐예요? 재산 지키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 씨, 우리 그만 만나요. 약혼도 파기하고요. 민재가 놀라서 지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그러는 거지? 진정해. 지우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아니요. 충분히 생각했어요. 당신과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수술실에 붉은 불빛이 켜진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기실에서 미선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엄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복도를 서성이며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죠. 정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미선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성호의 생사가 걸려 있는데 검사 결과라니. 하지만 정희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어요. 빨리 봐야 해. 누군가 또 조작하려고 시도했대. 검사기관에서 원본을 직접 가져왔어.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볼 수가 없었어요. 만약 준서가 정말 준영이라면 지금 수술실에서 아버지를 살리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정희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94년 경찰 기록을 다시 확인했는데 박성호라는 사람이 기차역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신고한 게 맞아. 미선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이 바로 성호 씨의 첫 부인이 돌아가신 날이었어. 병원 기록으로 확인했어. 미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운명이 이렇게까지 얽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성호는 가장 슬픈 날에 준영이를 구했고 이제 준영이가 성호를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준서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심장은 예상보다 손상이 심했어요. 관상동맥 세 군데가 막혀 있었고 심근의 일부가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준서 선생님, 이건 너무 위험해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환자를 꼭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진 빚을 갚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준서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차역, 누군가의 따뜻한 품, 그리고 안전하다고 속삭이는 남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한편 민재는 병원 이사장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사장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수술이 실패하면 의료사고로 몰아가면 됩니다. 성공해도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고요. 이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지우와 헤어진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것이었죠. 민재야, 정신 차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게 맞는 일일까요? 환자 생명이 걸린 일인데. 갑자기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족이 뭐냐고, 재산이 전부냐고. 대기실로 돌아온 민재는 미선이 서류를 읽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선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정희가 옆에서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죠. 99.9%. 정말 준영이가 맞았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확인한 진실이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서가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를 바라봤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준서의 말에 미선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벅찬 감동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지우도 엄마를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환자분은 곧 깨어나실 겁니다. 이제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준서가 설명하는 동안 미선은 그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병원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준서 선생님,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인사과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직 중 무단 의료행위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준서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미선이 급히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람은 제 아들이에요. 그 한마디에 병원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선에게 쏠렸어요. 준서도 놀란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DNA 검사 결과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병원 복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선이 든 검사 결과지가 바람에 살짝 떨렸어요.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며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고요?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30년 전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어린 준영이가 노란 미끄럼틀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한준영이었어. 5살 때 잃어버렸고 30년 동안 찾아 헤맸어. 준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며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어요. 그동안 꿈에서 봤던 장면들, 노란 미끄럼틀, 여자의 목소리,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과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일단 조사는 받으셔야. 잠깐만요. 정의가 나섰습니다. 변호사 특유의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오정의 변호사입니다. 이준서 선생님의 법적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민재 씨와 병원 측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의가 서류를 꺼내며 계속 말했어요. 민재 씨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증거, DNA 검사 조작을 시도한 정황, 그리고 병원 이사회가 부당하게 징계를 내린 녹취록이 모두 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급히 나왔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습니다. 보호자분을 찾으세요. 미선과 지우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준서도 따라가려 했지만 아직은 혼란스러워서 복도에 멈춰 섰어요. 30년간 찾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고 자신이 구한 환자가 그 어머니의 남편이라니. 중환자실에서 성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맞추려 애쓰다가 미선과 지우를 발견했어요. 여보, 지우야.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미선이 성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이준서 선생님이 당신을 살렸어요. 그리고 미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성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꿈을 꿨어. 1994년 기차역에서 아이를 안았던 기억이. 성우의 눈빛이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 아이, 혹시? 미선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준서 선생님이. 우리 준영이에요. 당신이 30년 전에 구해준 그 아이가. 성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운명이 이렇게까지 신비로울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날 구해준 아이가 이제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준서는 최 원장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시절의 기록을 확인하는 중이었어요. 네, 맞아요. 이준서, 1994년 6월에 입소했고요. 최 원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준서야, 늘 궁금했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 이제 찾았구나. 정말 다행이야. 준서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아니,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갑자기 오빠가 생겼다니 이상하지만 반가워요. 정말로. 준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긴 것이었어요. 한편 민재는 이사장실에서 어머니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민재 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우를 잃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알게 된 것이었어요. 검찰 조사 나가면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엄마가 시킨 일이라고. 뭐라고?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민재는 대답 없이 이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희와 마주쳤어요. 정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재 씨, 내일 검찰에 출두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우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민재가 쓸쓸히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저녁 무렵 준서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30년간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밝혀진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준서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왜 절 잃어버린 거예요? 그 질문에 미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날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널 데리고 나갔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중이었는데 기차역 화장실에 널 숨겨두고 도망쳤대. 돌아왔을 땐 이미. 미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강태민이라는 사람이야. 지금은 요양원에서 치매로 투병 중이래. 이미 모든 기억을 잃었대. 준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망해야 할 사람조차 이미 심판을 받은 것 같았어요. 성우 아저씨가, 아니, 아버님이 절 구해주신 거군요. 그래. 그날이 성우 씨 첫 부인의 기일이었대. 가장 슬픈 날에 널 구한 거야. 그리고 30년 후에 내가 그분을 구했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가족이 생겼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준서의 솔직한 말에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3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지우가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오빠. 아빠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대요.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요. 세 사람은 함께 병실로 내려갔습니다. 성우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준서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준서 선생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준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성우가 손을 내밀었어요. 준서가 그 손을 잡자 성우가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2번이나 인연이 되어줘서. 그 순간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그에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병원 이사회에서 민재 어머니가 이사직에서 해임됐대요. 그리고 준서 선생님의 정직도 취소됐고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어요.
검찰에서 민재 씨와 병원 이사진을 조사한대요. 불법 정보 수집과 직권 남용 혐의로요. 민재 씨는 이미 자백했다고 하네요. 지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태민 씨 소식이 있어요. 미선이 긴장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오늘 오후에 잠시 의식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준영이 이름을 불렀다고. 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기억한다니. 만나보실래요? 아직 요양원에 계신데요. 준서는 고민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요는 안 할게. 내가 결정해. 준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볼게요.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미선과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요양원에 도착하니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상태가 좋으세요. 의식도 비교적 맑고요. 병실 문 앞에서 준서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창백한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강태민이었습니다. 한때 젊고 건장했을 그가 이제는 뼈만 앙상한 모습이었죠. 태민이 준서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준영아, 정말 내가 맞니? 준서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네, 저예요.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아빠가 잘못했어.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듣고 싶었던 사과였지만 막상 들으니 공허했어요.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하지만 원망도 안 해요.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태민이 간절히 손을 뻗었지만 준서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미선이 따라 나왔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과거가. 일주일 후 성우는 퇴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축하 꽃다발로 가득했어요. 준서가 회진을 왔습니다. 이제는 정직이 풀려 다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죠. 아버님, 오늘 퇴원 축하드립니다. 준서가 자연스럽게 아버님이라고 부르자 성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준서야, 아니 이제 준영이라고 불러야 하나? 준서로 불러주세요. 30년간 이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미선이 짐을 정리하며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도 밝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대요. 오빠도 같이 가요. 우리 가족 첫 식사인데. 지우의 말에 준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따뜻한 그들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성우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서야, 그날 기차역에서 널 발견했을 때가 생각나. 작은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 준서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성우가 계속 말했어요. 그날은 내 첫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어. 병원에서 나와 정처 없이 걷다가 기차역에 갔는데 거기서 널 만난 거야. 그래서 절 경찰에 데려다 주신 거군요. 응. 그때 내가 내 손을 꼭 잡았어. 마치 놓으면 안 될 것처럼. 그 작은 손이 아직도 기억나. 준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미선이 준서의 밥그릇에 미역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생일상이야. 30년간 못 차려준 생일상. 준서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엄마의 손맛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나가보니 민재가 서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우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너희 어머니께 드려. 내가 수집했던 자료들이야.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것 말고 남은 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봉투 안에는 준서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민재가 불법적으로 수집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소중한 추억의 조각들이었죠. 그리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민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민재 씨. 서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요. 민재가 쓸쓸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구속되었고 그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지우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오빠 어릴 때 사진이래요.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 찍은 6살 준서의 사진이었어요.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준영이와 똑같았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민재 씨가 줬어요. 사과하면서. 준서도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준서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미선이 준비해준 방에는 이미 그를 위한 물건들이 채워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며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었죠. 침대에 누운 준서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겼고 집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문득 어린 시절 꿈이 떠올랐습니다. 노란 미끄럼틀과 여자의 목소리.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엄마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에는 사랑이 가득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준서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이제 모두가 그의 사연을 알고 있었죠. 준서야, 아니 이제 부과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준서의 진급이 확정된 것이었어요.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준서는 흰 가운을 입고 회진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며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30년의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1년 후 2025년 5월 25일 준서가 실종되었던 바로 그날로부터 정확히 3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날이 슬픈 날이 아니었죠. 거실로 나가니 준서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병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1년 사이에 그는 완전히 이 집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오늘 수술 있어? 미선이 물었습니다. 준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오전에 큰 수술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가 기억하고 있다니. 오늘이 제가 가족을 되찾은 날이잖아요. 비록 30년이 걸렸지만 준서의 말에 미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성우와 지우도 거실로 나왔어요. 다들 일찍 일어났네.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그런가? 성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수술 후 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죠. 아빠,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외식해요. 가족 기념일이잖아요.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재와 헤어진 후 잠시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준서도 시간 되니? 네, 오늘은 일찍 끝낼게요. 네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식사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한 준서는 수술 준비를 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았던 시절이 이제는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그는 이준서이면서 동시에 한준영이기도 했습니다. 두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진 완전한 자신이었죠. 오후에 정희가 미선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축하해, 미선아. 오늘이 진짜 준영이 돌아온 날이잖아. 정희의 축하에 미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아파하고 찾아 헤맸던 친구였기에 그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고마워, 정희야. 내가 없었으면 못 찾았을 거야. 두 사람은 케이크를 먹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민재는 집행유예를 받고 지방으로 내려갔고 그의 어머니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병원은 새로운 이사진으로 개편되었고 준서는 최연소 부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민 씨는 어떻게 됐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대. 마지막까지 준영이 이름을 불렀다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비록 원망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준서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건배 제의를 하고 싶어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다시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네 개의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선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고 지우가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준서가 미선에게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포장을 뜯어보니 액자에 넣은 사진이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을 보세요. 미선이 액자를 뒤집자 준서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30년을 기다려준 엄마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사랑하는 아들 준영이이자 준서가. 미선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우와 지우도 함께 울었어요. 그들은 한강 다리를 배경으로 서서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습니다. 30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운명은 때로 잔혹하지만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준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서재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30년간 보관했던 실종 파일을 꺼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었죠. 대신 그 자리에 오늘 찍은 가족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미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축복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